왜 각 국가별 FDI를 하게 되냐 투자 목적을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당연하겠지만 미국이라는 그 거대 시장을 좀 먹기 위해서 대미 FDI의 증가가 대미 수출 증가 효과는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전기차, AI, 반도체, 칩 뭐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네. 그림에서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징 세 가지는 이제 그렇게 되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 네네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미국의 투자가 지금 계속 좋기 때문에 소비도 지금 계속 견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한다면 아까 상하관계가 높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당분간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계속 좋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이다. 왜냐면 이제 FDI가 많이 나가서 이제 앞으로도 뭐 수출이 좀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FDI가 나갔다는 거는 그쪽에서 그 나라에서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나라에서 생산하겠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 나라에 팔겠다라는 그 수출 측면에서 보면은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서비스업 비중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조업 비중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제조업 비중이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서 공장 지으려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공장 짓는 거 다 끝나면 거기서 만들어버리겠죠. 거기서 만드니까 심지어 우리가 원래 한국에서 만드는 물건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는 야 좋다 하겠지만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은 수출도 안 잡힐 거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안 좋냐?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어디서 만든지 간에 많이 팔고 돈 많이 벌으면 장땡이니까 기업 입장에서 안 좋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수출을 보는 입장이니까 수출에서는 그닥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비중이 그래서 향후에는. 근데 이제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제조업 중에서 어떤 산업이 같냐? 이렇게 보면 이제 요 초록색이 배터리거든요. 배터리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미국에 과연 얼마나 수출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고, 반도체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보면 이게 비중이 많이 늘어났네요. 반도체는 사실은 미국같이 먼 나라에서 이게 제조하는 게 저는 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또 특징이고,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좀 더 의미 있는 대안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조금 개념이 좀 있는데, 이게 수입 유발률이 뭐냐면 수입을 유발하는 이게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한 단위의 어떤 생산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수입을 유발하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0.8%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미국이 만약에 한 단위 생산하면 0.8%면 0.008이잖아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안 작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유발이거든요. 그럼 지금 전 세계 국가가 몇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이랑 장사하는 나라가 그렇죠. 미국이 많죠. 1이라는 걸 생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게 얼마냐 지금 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0. 요 숫자가 0.5 정도 되잖아요. 야 0.00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한 1만 생산을 늘리면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수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FDA가 늘면서 수입을 하기는 하는데 뭐 이게 계속 되겠냐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되겠냐 뭐 이런 것. 또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만들 때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가서 만들어야 되는 게 얼마나 되냐, 이게 올라가고는 있으나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네요. 요거가 이제 제가 생각에는 좀 약간 이제 그 장기적으로 미국의 FDI가 많이 졌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좀 저는 핵심 그래프라고 보는데, 제조업의 투입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투입 구조라 하면 이제 제조업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산업들이 이용이 되었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 짙은 청색이 수입 중간재 비중이거든요. 나머지 짙은 청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국에서 투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보면 이 짙은 청색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일본도 낮고. 그러네요.
중국도 생각보다 낮은데 어쨌든 이 낮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제조업에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다른 나라의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 산업에 투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랬다는 거죠? 원래 2015년부터 예. 22년까지. 예, 원래 이거는 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 지들이 그냥 다 한다. 예.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예. 딱 정확하게 보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 같은, 그러니까 이미 제조업 생태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네.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도 네. 제조업 생태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상 그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수입을 해서 만드는 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하고 비교하면 딱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베트남 네. 같은 경우는 제조업 생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뭔가를 만들려면 많이 수입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수입이에요. 아하. 뭔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아하. 근데 이제 그럼 독일은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독일은 사실은 EU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서 그런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냥 옆 나라에 그냥 저희로 치면은 뭐 이렇게 뭐 서울에서 뭐 경기도 가듯이 뭐 독일에서 뭐 스위스 넘어가고 독일에서 프랑스 넘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들이 다 수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지. 독일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 낮게 볼 수는 있는 거라서 이렇게 선진국이나 제조업 생태계가 갖춰진 나라들은 뭔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게 좀 작다.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그런 선진국이고 제조업 생태계가 갖춰진 나라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면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투자를 많이 하고 하면 결국은 거기서 막 생산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서 쓰는 게 거의 없을 거다. 지금 그게 그런 그래프고.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가 뭘 많이 집어넣냐? 자국의 제조업을 많이 집어넣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 핑크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넓은데 네. 핑크색이 자국의 사업 서비스거든요. 아하. 요게 이제 보면은 뭐 연구개발, R&D, 뭐 전문 설계, 뭐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네. 딱 봐도 이제 미국이 그런 거 잘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투입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앞에 그림과 이 그림을 합쳐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공장 지으러 많이 갔는데 네. 이거 한번 공장 지어놓고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과거의 행동을 봤을 때는 자기가 다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경쟁 구도를 가져갈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겠네요. 그냥 한번 다 뺏겨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려에서 이제 요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분석을 했던 거고. 네. 이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수입 유발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이제 짙은 청색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입 유발이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해도 수입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네. 왜 그럼 미국에서 만들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임금이 싸서 만들겠습니까? 그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FDA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설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그 왜 각 국가별 FDI를 하게 되냐라고 이제 그 투자 목적을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당연하겠지만 미국이라는 그 거대 시장을 좀 먹기 위해서. 예. 현지 생산인 거죠. 현지에 생산해서 팔아먹으려고. 현지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예. 지금 뭐 바이든 정부나 이런 것도 뭐 미국에서 뭐 북미에서 조립을 어느 정도 해야 뭐 미국에서 팔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관세를 안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너무 심해요. 그런 아무튼. 식의 어떤 미국 시장에서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저임금 활용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겠지만 미국에 가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네요. 그리고 선진 기술 도입도 좀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근데 이제 중국과 베트남은 좀 당연히 다르고 보면은 이제 저임금 활용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있고. 근데 수출 촉진이라는 좀 약간 뭐 뭔 소리야 싶은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걸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면 그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 법인들한테 그런 한국에서 보낸 물건들을 좀 이제 공급해주는 어떤 상사, 종합 상사들을 법인 세우고 이런 것들을 다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FDI는 투자 목적만 봐도 그쪽에서 투자를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거기서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비중이
이제 상쇄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지어서 이제 만들어서 팔려면 뭐 중간재 같은 걸 많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반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진짜 웬만한 중간재가 아니면 네. 다 그냥 미국에서 현지 조달하죠. 왜냐면 미국이 다 그게 갖춰진 나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네. 볼트 나사 뭐 이런 거 그걸 뭐하러 한국에서 보내? 그리고 이거 지금 운임용 이런 거 생각하면 볼트 나사 같은 거 그걸 뭐하러 보내? 예,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싸구려 중간재를 할지라도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낼 유인이 있고 유인이 있지만 그다음에 베트남이 그런 것도 그런 게 갖춰지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문하면 뭔가 중간재도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는 갈 수 있다는 계속 갈 생각할 수 여지가 있으나. 있지만 미국은 웬만한 중간재가 아니면 사실은 뭐 이런 해상 운임료 그다음에 뭐 그런 제조업 생태계 네. 이런 걸 감안하면은 중간재의 수출도 그런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는 장기적인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 뭐하러 가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대미 FDI의 증가가 대미 수출 증가 효과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고. 그럼 앞으로의 어떤 경쟁적인 요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이 보고서에는.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첨단 산업들, 뭐 전기차, 배터리,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의 어떤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신성장 산업이란 뭐 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등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면 경쟁에서 좀 약간 어떠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뭐 유럽이나 일본의 그런 선진 회사에 비하면 좀 아직 좀 미약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일단 테슬라라는 뭐 넘사벽 같은 기업이 하나 있고 사실은 뭐 중국이 사실 배제가 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기회죠. 너무 왜냐하면 다행이죠. 중국이 지금 전기차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중국이 전기차 수출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행이고 근데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좀 있지만 일단 미국의 공장을 너무 많이 만드는 데다가 일본도 좀 그런 쪽을 잘하고 있고 아직까지 배터리는 그다음에 이제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TSMC 좀 아직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경쟁 측면에서도 썩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약간 계량적으로 분석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 FDI가 한 단위 증가하면 대미 수출이 어떻게 되냐 시간이 흐름을 쭉 본 건데 살짝 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 증가하는 효과는 IT와 BIT로 나누어 보면 사실 BIT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미 수출 품목의 상당 부분이 BIT거든요. 자동차 IT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나 기계라든지 이런 쪽이고 이게 이제 베트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IT 쪽에 FDI를 베트남에다가 증가를 시키면 베트남에 대한 IT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계속 플러스잖아요. 지금 이 점선 밑에까지도 지금 이게 계속 유의하게 플러스라는 소리거든요. IT FDI를 베트남 쪽에다가 하면 대베트남 IT 수출이 아주 장기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중간재도 계속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거리도 가깝고 뭐 운임도 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게 이제 그냥 뭐 쉽게 말하면은 미국에다가 한번 나가면 한 번 나가고 끝인 가능성이 큰데 베트남은 한 번 나가면 계속 이렇게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저것도 필요하지 않니? 하면서 계속 장사가 계속 된다는 거죠.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럴 개연성이 좀 크다. 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겠네요. 이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거를 계량적으로 보여준 거일 뿐이고 제가 다 사실은 다 말씀드린 거입니다. 네. 아무튼 한국은행에서 나와주셨으니까 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주제가 결국 금리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화정책 경시대회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관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EU에서 얼마 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은근히 좀 시작했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뭐 이거 관련해서는 뭐 이제 한국은행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외부에서도 워낙 전문가들이 많고 견해가 많아서 뭐 이제 한국은행 내에서도 이제 사실은 제가 이쪽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리 결정의 통화 정책 쪽에 파트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어서 한국은행 내에서는 이제 이거보다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잘 말씀이 많죠. 근데 이제 누구나 자기 개인 견해.
그럼요. 이런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또 저도 경제 박사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경제 박사 아니라도 가질 수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가장 논란이 덜할 것 같고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의 공격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을 법한 거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학부 경제학에 보면 그 금리 결정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크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경기가 어떻게 되냐. 요건데 인플레이션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경제 성장률이나 경기는 좋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이게 단기에는 두 개를 동시에 다 이룰 수 없는 게 이제 그 경제학의 이론인데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중앙은행은 경기를 망가뜨리려고 올리는 거냐?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을 누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금리를 내리는 중앙은행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을 올리려고 금리를 내리냐?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둔화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기본 사고 프레임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EU에서 그럼 금리를 왜 내렸냐? 아하. 사실은 EU의 경기는 옛날부터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옛날부터 내렸어야지 왜 안 내렸냐? 그럼 나머지 이유 하나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 내렸던 이유는 이제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이제는 덜해졌다. 완화되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ECB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되었다라고 판단했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제 저는 ECB가 금리를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건 사실은 이제 총재님이나 금통위원분들한테 여쭤봐야 되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판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뭐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는 객관적이지만 네. 그 지표를 해석하는 거는 다 주관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위원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뭐 다수결이라서 회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FOMC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러면 개별 금통위원분들이 총재님도 이제 뭐 어쨌든 그 금통위원분 중에 한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떠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총재님이나 금통위원분한테 여쭤보셔야 되는데 그쵸. 자기들이 대답을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뭐 이제 금리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기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게 녹아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금리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율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판단 요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겠네?라고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금리를 도대체 언제 내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들은 저도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에 나와주신 최준 박사님과 함께했는데요. 네. 오늘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수출하는 거 특히나 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미국한테 빨리면은 끝나는구나. 이게 좋다라고 그냥 하고 있을 때는 아니구나. 정신을 좀 차리고 또 다음 우리가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